안녕하세요, 심진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최종 목표, 그건 바로 결혼이겠죠? 결혼을 신호등에 빗대어 비유하자면 신혼 때는 초록의 직진 신호처럼 막힘없이 쭉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주황 신호등처럼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딱 정지해야 하는 빨간 신호등처럼 결혼의 마침표를 찍고 서로 남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혼율 이런 걸로 1등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주황이나 빨간불 켜지신 우리 위기 부부들을 사연을 들어보고요. 이렇게 한번 좀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저 혼자서는 힘들겠죠? 이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요, 제가 살면서 웨딩 플래너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혼 플래너란 말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실제적으로 부부의 갈등과 이혼 전 과정을 조언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떤 단계별로 조언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부부들이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판단도 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조언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예, 맡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변호사님 계신데요. 네. 저희 프로가 사실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네,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나왔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고 사회도 평온하거든요. 위기에 처한 우리 부부들에게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조력을 다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설 변호사님 가정은 어떻게 맑은 편이신가요? 네, 저는 쾌청하다고 믿고 있는데 간간히 구름도 몇 개 터져요. 상담 오시죠. 네. 그럼요. 옆으로는 우리 부부들의 심리를 상담해 주실 임상심리가십니다. 장기원 씨 나와 계십니다. 남자 상담가지만 네. 우리 부부들의 이제 사연을 듣고 편안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요. 우리 이혼 플래너의 변호사님의 우리 심리 상담가 장기원 씨까지 계시니까요. 우리 상담이 완전 꽉꽉 알이 차게 꽉 찰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오늘 부부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친구들과도 얘기하다 보면 남녀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부부도 그럴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화성남자 금성여자. 네, 사실 내 남편이 왜 그럴까? 내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하잖아요. 두 분도 그러신가요? 당연하죠. 네, 저도 당연히. 상담 일을 하는데 네. 상담실 안에는 알겠지만 밖에 나오면 자세히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단순하고 명쾌한 직설화법에 익숙한데 여자들은 또 은유적이고 네. 그런 하는 그런 표현도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실게요.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결혼 20년 차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늦게 귀가하는 일도 많고 잦은 잠자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소 술과 잠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제가 피곤해서 잠자리를 피하는 날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요. 본인 화가 주체가 안 될 때는 아이들한테도 죽이겠다고 하고 저한테는 이혼하면 친정 식구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평소 차나 집에 야구방망이 같은 것들을 비치해두면서 한 번씩 위협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겨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죽겠다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식구들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키울 생각인데 내연녀와도 계속 만나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됩니까? 진짜 3종 세트라고. 아니 자기 지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왜 이렇게 떳떳하게 너무 화가 나는데 진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 아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악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종합 선물 세트도 있는데 3종 세트잖아요. 네. 또 이제 폭력, 음주, 이제 외도까지 사실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케이스죠. 네. 케이스인데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원래 본능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바람둥이에요. 계속 교육과 도덕률에 의해서 이제 자제하는 배워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이 바람을 안 필 수 있는 남자, 자제하는 남자들은 뭐냐면은 바람을 피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는 남자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일회성 바람을 끝이 나는데 이분은 전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남편이 우리 민법 그 840조에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제1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3호 그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그 다음에 또 아이들한테까지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무려 3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혼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이 무시무시한 가정폭력에서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일단 남편은 이 집에서 축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이 돼가면서 절차도 하나씩 밟아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뭐 다 죽이겠다.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취지로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온전하게 가정생활이 형성이 될 수가 없죠. 죽겠다고 하면 그냥 자기 혼자 있을 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누가 있을 때 막 이렇게 하는지. 죽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희 아버지도 엄마랑 싸우실 때 보면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들었다가 엄마 잠깐 나가시면은 아이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그 심리가 있나요? 또 남자들의 심리? 이제 남자들은 보여주려고 많이를 합니다.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보여주게 됐을 때 상대방이 위축되는 것을 이제 바라는 거거든요. 위축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동력이 위축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휘어잡을 수 있다는 통제력을 이제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배력을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남성성. 여기서 남녀 확인하고 차이가 싶은. 뭐냐면은 여자들은 대화로 대화로 상대 설득시키려고 이제 남자들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사례에서 남편분께서 야구 방망이 가지고 다니고 위협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본인이 피해의식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뭐 자녀들도 적인 거죠. 죽이겠다. 식구들도 죽이겠다. 내 편은 없는 거예요. 다 적대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남편이 사실은 이혼을 당할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오버 액션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혼을 신청하면은 다 같이 죽겠다. 아마 이런 심리 같아요. 혹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제 아닐까요? 생각에도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 회사원이고 돈이 중요한 남편은 사람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돈 문제도 아마 네.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접근 가처분 신청은 접근금지 어떻게 가처분 하나요? 네.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퇴거라든지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통신상으로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의 그 상간녀 내연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장 선생님부터.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남편분께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분께서는 지금 판단력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위협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를 일단 확보하시고 나서 아직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이혼하라. 이 그렇죠. 뜻인가요? 지금 당장 그거는 뭐 멈추는 하시면은- 거죠. 그래도 결국 홀딩하는 거라. 홀딩. 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폭력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질 거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가장 무서운 거는 나만의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폭력이 가해지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경우는 저는 이혼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제가 이야기한 속칭 3종 세트예요. 바람, 폭력, 음주, 거의 사실은 또 양심의 가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인데 남편이 정말 애나 이 사례자를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은 우리 장 선생님이 같이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자녀들, 아들도 딸들이니까 자녀들을 먼저 아빠로부터 격리시킨 다음에 부인도 자기가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이 소송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을 넣고 좀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또 볼게요. 올해 30살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결혼 전 임신을 한 터라 현재 아내는 만삭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는데 문제가 불거진 건 처가 때문. 그동안 장인어른이 여러 차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매번 사업이 망하면서도 계속 빚을 얻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저 모르게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장인어른의 사업 자금을 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한 아내에게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친정으로 짐을 싸들고 가버렸고 홀몸이 아닌 아내가 걱정돼 데리러 갔다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홀대한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은 돈은 빌린 거라고. 안 줄 것도 아니고 사업 잘 되면 다 갚을 텐데 사이도 자식인데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 보고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아내도 그러겠다가 하고요. 제가 빌면서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계속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저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그럼 이혼하자고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장인 장모가 저더러 냉혈한이랍니다. 자기 딸 인생 망쳤다고요. 그러면서 저도 당해봐야 한다면서 다음날 제 회사에 찾아와서 만삭의 아내를 버린 놈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처가에 주는 바람에 다투게 됐다는 얘기는 쏙 빼고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깨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처가에서는 이혼을 시키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말 네.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부모 때문에 이혼을 지금 하게 생긴 거잖아요. 정말 속이 터지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까? 꽤 있어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뜻을 거스르지 못한 자식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많은 어떤 케어를 받고 성장한 자식들은 특히 이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은 자식들은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아내가 물론 상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상의를 받죠. 그런데 부부간에 싸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상대의 어떤 집안을 건들지 않는 거거든요. 집안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게 판이 커져요. 맞아요. 넘을 수 없는 선을 아마 싸움 중에 넘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 집안 무시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장인도 마찬가지 이혼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처음에는 혼을 내려고 이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때 사이가 장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다시 재개하는 기회를 막았다는 자체가 사이한테 많이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딸한테 왜 딸한테 드린 투자는 사이한테 드린 투자하고 똑같이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저같이 전문 상담가를 찾아와서 솔루션을 받았더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판이 계속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장인도 마찬가지 사이한테 좀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문제로 불거져서 남편이 언짢아 했다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지나갔다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곧바로 친정 부모에게 가서 사건을 이제 부풀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집안 싸움까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분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님한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태어날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남편분이 아직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다시 재결합하시고 화합을 하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전제로 아내분도 이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좀 독립하려는 노력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결고를 일단 끊어야 돼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부 문제가 생겼을 때 친정으로 가셔서 부모님한테 다 알렸잖아요. 어느 정도 의존 성향이 좀 강하신 아내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의존성이 강하신 분들은 이제 과잉적인 보호를 받은 어린 시절을 경험하셨을 때 보통 의존성이 높으시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하는 상황이 닥치면은 일단은 친정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친정 부모님한테 모든 거를 의사결정을 맡기고 자기는 순종하거나 따라가는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뭐 세 분 다 긍정적이신 예. 그 점을 고치면은 네.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편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잘못을 따지면은 아내분이 더 많이 잘못했지만은 이제 아내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심리 상태를 고치기가 많이 어렵다. 왜 이미 나이는 들었고 정신이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딸을 데리고 사는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제 판단이 되네요.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일단 그 아내분하고 장모님께서는 이제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으셨기 많이 때문에 그렇죠. 네, 남편분께서 노력하셔서 그 부분을 좀 어루만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사례자분도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불화가 많았어요. 근데 거리에다가 버려도 갔대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내려와야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혼을 고민하다가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한데요. 근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도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막 죽자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이는 부부들의 사연을 듣고 이 부부가 직진해야 될지 정지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만나볼 사례는요. 지난해 재혼했다는 한 주부입니다.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으면 좀 이혼하기가 좀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재혼한 지는 5개월 정도 지났고요. 네네. 결혼하자마자 바로 예. 불화가 많았어요. 아, 결혼하자마자요? 저는 이제 8살짜리 남자아이가 예. 있고요. 네. 그 상대방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아,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 나누기에 대해서 예. 계속 그 불화가 있었고, 남편도 혹시 재혼이신가요? 남편도 혹시 재혼이신가요? 재혼이요. 아, 근데 재혼을 할 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뭐 같이 키우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아니요, 충분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 혼인신고를 바로 했거든요. 저 이제 사이 맞추면서. 네네네. 근데 사이 맞추고서는 딱 보름 만에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그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배신이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무튼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혹시 결혼 15일 만에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겠다고 남편이 돌변했는데 남편이 돌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먼저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긴 한데, 네. 그냥 이렇게 막 괜히 이렇게 재고 싶거나 그렇잖아요. 시끄럽고 재고 싶고 이렇지 않고. 뭐 애교도 많고 좀 잘 따랐거든요, 이제 새아빠를. 이 사람이 갖는 불만은 아이가 한 번 얘기해서 말을 딱 안 듣는 거. 아유, 아이인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밥먹어 있는데 밥을 그냥 끝까지 잘 이렇게 어른이 먹듯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애들은 밥 먹다가 이렇게 뭐 딴짓도 하고 그러다가 그럼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빨리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이렇게 자꾸 잔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또 아이를 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놀다 오겠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네네네. 아이가 이제 새아빠랑 같이 놀러 갔다 온 후부터는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불안해졌어요. 뭐 계속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아니야 이러고 말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팩트처럼 왜 그랬어?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이러고서는 물어봤더니 네. 이제 그 새아빠가 자기를 차에서 차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거리에다가 버려두고 갔대요. 어이구.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그 네, 형사처벌 유기죠. 대상이잖아요. 네, 형사처벌 대상. 그래서 이 일로 결심을 하셨군요.
그런 것들 제가 듣고서는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당신 왜 아이한테 그랬냐. 근데 또 애는 이거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알면은 큰일 난다면서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항상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왜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겠냐. 그래서 아니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버리고 간다고. 애한테 가고 그런 거야. 너 아빠랑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비밀 지키기로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면서 또 이제 아이가 그거에 대한 이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15일 만에 변심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굉장히 심해요. 아, 애정결핍. 그러니까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네.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쵸.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은 건데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제 사랑이 아닌 집착이고 구속이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냐고 약속이라든지 전화 네네네. 이런 거를 하나님을 제가 260번을 했어요. 하루예요? 그때는 자기가 부족하대요.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요? 남편이 먼저. 네. 저희가 맨날 싸우잖아요. 네네. 싸우면은 또 이 사람이 부모님, 엄마한테 고민을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그럼 내려와서 너네들 헤어져라. 어머. 내가 봤을 때는 너네들 부모님이야. 맨날 이러고 싸우면서 행복하게 못 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결혼하든가. 예, 다음 아이가 생겼는데 애 지우고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싸우면은. 시어머니가요? 네.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잘했습니다. 뭐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죄송하다 하고서는 또 어머니 가세요. 그러면 또 며칠 있다 또 싸우잖아요. 네. 그럼 또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아휴, 지금 근데 몇 개월이에요? 지금 이제 6개월이죠? 6개월인데 지우라고 한다고요? 네. 엄청 위험한데. 남편분은 복중의 아이에 대해서,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남편도 시어머니랑 같은 의견인가요?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연락 온 게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아이 지우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혼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 법원에 가려면서 해가 좋게 하고 와서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이제 저를 이제 강간을 한 거예요. 아, 임신 임신 6개월인데 중인데 강간을 이혼하다고 했어요. 말렸다고요? 그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재 지금 적금금지 중이라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남편은 이제 아이는 지워라 하는 중이고 전화 주신 사례자께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되시길 바라나요? 그냥 이제 이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랬어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는 네. 이제 어차피 그 형사사건도 껴있고 하니까 그냥 위자료랑 그 할인금이랑 해서 3천만 원에 네. 그리고 아이는 당신이 양육을 해야 그래서 제가 큰애가 있으니까 네. 지금 임신 중인 아이 말이죠? 네. 그쵸. 우리 그쪽에서는 나는 아이를 못 키운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아이를 지우고 끝내자고. 안 그러면 자기는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키우고 대신에 뭐 양육비를 주겠대요. 네, 그렇게도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된 상태. 지금 이혼 얘기가 나오는 도중에 네. 강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 성립이 됩니다. 2013년 6월에 형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 전에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였어요. 근데 그 부녀의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서 결의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 5월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법률상의 처가 분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강간죄 객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행 협박에 의해서 반항이 억압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가 되어야지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부부간에는 또 민법상 동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거부하게 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규칙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사실 일반적인 타인 사이에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 입증도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일단 성립은 되는 거고 이 케이스도 폭행이라는 정도가 심하면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배우자가 임신 6개월인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이제 처나 또 태아까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협의 이혼을 지금 실패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소송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례자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혼하신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혼을 하실 때 서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자본을 대서 이제 혼인 생활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그리고 위자료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임신한 아이의 양육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천만 원을 주고 지우라고 하는 거 보면 남편분이 네. 양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가요? 이혼 상담하는 부부 가운데 이런 경우 많나요? 어떤가요? 가끔 있는 케이스인데요. 네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한 거거든요.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성인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네.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건데 이 상담사에서 쭉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기한테 이제 어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학대한 것도 자기 어부 아들한테 질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질투를 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남편이면 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나나. 몸만 어른이지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열상 애보다 그런 못한다는 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하게 좀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결혼하셔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이제 여성분도 뭐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네네네. 이제 처음에 아빠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 남자분한테 사실 의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문제.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가정을 이룰 만한 어떤 책임감 있는 어른이 아닌데 아내보다는 여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배우자의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좀. 성실함이죠. 아, 그쵸. 뭐 쉽게 말해서는 경제적인 안정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진실성.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안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성숙이 좀 덜 된. 왜냐하면 어머님한테 바랬던 그런 애정을 부인한테도 바라고 있고요. 저도 그 아이, 9살 난 남자아이인데 질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맞아요. 행동들을 네. 음. 경계 대상이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좀 해결책이라든지 방안을 좀 제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네, 일단 지금 아까 잠깐 사례자분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강간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폭력과 강간죄로 인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아마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협의이혼은 아마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서 이혼과 그다음에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 되시는 분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애를 케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가능하다면은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저 정도 도가심하다면 상담 자체가 치료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이분들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혼은 최악의 선택이니까 사실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 저도 강력하게 이혼하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진짜 고치기 힘든 케이스인데 지금 둘째까지 걸려 있고 사실은 6개월 정도면은 거의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근데 사례자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마 결혼생활 유지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시어머님으로부터도 뭐 아이를 낙태해라 그리고 이혼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시어머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께서는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이제 아이가 있는데 서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힘들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럼요. 이 사례에서는 남편분은 정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 되시고 자질도 안 되시는 분 같아요. 아이의 그 건전한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 사례자분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를 기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9살 난 남자아이. 네. 이 아이가 받은 그 심리적인 고통. 이거 빨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아까 그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던 부분이 첫 번째 아빠하고도 자기 신부하고도 이별했잖아요. 그죠? 애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버림받을까 싶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빠한테도 잘 보려고 그랬는데 애가 한 번도 아닌 두 분 이런 큰 상처를 받았으면은 정말 애의 어떤 마음을 제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죄책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나 이렇게 때문에. 된 또 아이가.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사니까. 아,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잘 해결되길 바라고. 이렇게 혹시 나도 상담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주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요. 몸을 졸리고 내가 죽었을지 그 사람이 죽었을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남편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한 주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힘드실 텐데 출연 결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지속된 폭언과 폭행과 인격 모독 등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일단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데요. 남편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무조건 그 모든 죄가 저 아이에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아유, 현재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7월 말 정도에 동거를 이제 하면서 11월 중순쯤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결혼 전에 결혼이 무산될 뻔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네. 이직 문제로 해가지고 남편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게 또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가 아는 선배분께서 사무실을 하나 내셨는데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제 좀 그 선배하고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남편한테 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자세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이 앞전에 몸담았던 회사들이 전부 좀 불안정한 곳이야. 그래서 이직을 좀 작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하셨어요, 이직을? 제가 1년에 한 4번 정도. 작기는 좀 작긴 했네요. 거의 대부분 사대보험이 적용을 안 해주는 회사였고, 임금 착취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어가지고, 근데 사전에 저는 남편하고 전화통화를 했으니까, 남편도 이해를 하겠지 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네네. 남편이 숟가락을 저한테 집어 던지더라고요. 아이고야.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낮에 전화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느냐고. 근데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연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고 좀 계약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너는 무턱대고 거기다가 아는 사람이라고만 해서 네 남편 체면도 생각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본인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평생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했는데 제가 이직이 좀 제가 딱 본의 아니게 이직이 좀 잦다 보니까 그게 좀 불안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그런 핑계로 이제 저를 어떻게 처음에 떼내버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만나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럼 어떻게 다시 결혼을 결국엔 하게 된 건가요?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저희를 결혼시켜주고 신경 많이 써주신 집안 어른들께서 분란이 일어나실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처음으로 맞았는데 아이고. 파혼하자는 얘기를 남편이 먼저 했을 때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예,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저를 막 베개로 2번 얼굴 맞았고 목을 졸렸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제 쪽에 던져가지고 휴대전화가 벽에 부딪혀서 그날 완전 망가졌었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파혼하자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욱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지. 진짜 파혼할 생각은 없는데 왜 너는 그걸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하냐. 난 그것 때문에 너한테 실망 많이 했어.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하면은 시어머니한테 이러쿵저러쿵 남편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미 그 연애 과정 중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혼 관계에 돌입을 했단 말이죠. 남편이 대화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일반적인 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기 주장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잘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역으로 저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녹취록이 다 있는데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난 너 따위하고 말할 거 없다 하든지 일단은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요. 녹취록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러면은 지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아, 지금 칼을 지금 들고. 칼로 가지고 찌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칼 내려놔려고 계속 부탁을 하신 것 같고 남편 칼을 들고 계속 네. 하신 것 같은데. 칼은 어떤 칼인가요? 식칼이요. 그렇게 썼어요. 술 드셨나요, 남편분? 아니요. 남편이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 칼을 들고 본인이 죽겠다고 한 거야? 아니면 살인자분을 죽이겠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겠다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제가 죽었을지 그 사람이 죽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수습이 됐죠? 그 상황이. 제가 칼 내려놓으라고 몇 번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칼을 내려놓기는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각서를 하나 쓰자고 얘기를 먼저 제가 제안을 했지만은 그 남편은 그럼 좋다. 각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각서 쓸 테니까 내가 불러주는 것만 적어라. 아이고. 처음엔 이렇게 일단락 되더라도 한 번 들기가 힘들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갈수록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 네. 내려놨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네. 그게 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당연히 형사 범죄죠. 그쵸. 네, 이게 부엌 식칼이고 흉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금 살해자분께서 나를 찌르겠다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가 죽겠다고 자해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자해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죠. 심각한 가정폭력이고 이 폭력성은 갈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처음에 한 대 때리는 게 이제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2대, 3대, 네, 그다음에 이제 흉기까지. 언제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고 더 큰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네. 그 각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갖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축을 1억 정도 했을 때 같이 그 이자를 현금을 1억요? 예, 같이
돕지 못한다. 집안일도 이제 대부분 저에게 전담을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돼 있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집착이 강할 것 같은데 경제권은 어떻게 누가 가지기로 해요? 남편이 계속 가지고 뭐 남편이 오는 걸 일방적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네. 그럼 한 달에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한 달에 저축을 남편 것만 들어갔지 제 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남편은 얼마를 저축했죠? 제가 대략 보니까 보험까지 합하면 거의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그러면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네, 이제 10년 올해 이상 10년 이상 이제 저축을 나이- 해야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최소 10년은 저축에 네, 안 30대 갖겠다는 후반 얘기네요. 나이니까 거의 네, 아기 안 없이 갖겠다는 살겠다는 얘기죠. 이야기네요. 네.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했겠지만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임신하셨어요? 네, 지금 임신하셨어요? 네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혹시 남편이 아이 갖는 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아이가 생긴 경우라면 남편이 혹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있지 남자들 않을까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지금 남편이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고요. 남편하고 이제 언젠간 저희가 부부니까 이세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넌저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야, 네가 만약에 임신한다고 하면 그 애가 내 새끼겠냐? 딴 놈 새끼겠지? 내가 피임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만남 초창기라든지 부부 생활 중에 어떤 다른 문제점 혹시 의견이 충돌할 만한 그런 문제점도 전혀 없었나요? 그 후에 한 2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남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한 이후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했나요? 아니요, 남편이 자전거 타는 거를 워낙 좋아해요. 남편이 퇴원은 했는데 그 한 일주일 정도 시댁에서 간병을 받다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신혼집에 오셨어요. 같이? 신혼집에 왔다고요? 네, 그럼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불편한 동네. 지금 그럼 그게 생활이 되는 건가요? 잘 안 돼요.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지를 못하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처음으로 들어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뻔뻔스러운 년이라고. 남편이 계속 이혼을 주장하고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집에 왔다는 이야기는 집에서 어떤 간병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혹시 아니면은 우리 사례자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간병을 받으려고 했다면 시어머니가 대동하시면 안 되죠. 돈도 주지 않고 분할도 하지 않고 쫓아보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네. 실제로요? 네. 정말 나쁜 사람이네. 축출 이혼을 하려고 해서 그냥 완전 네. 작정하고 하는 사람 네. 같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쭉 들어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편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저변에는 어떤 아내에게 기대했던 그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라든지 역할,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 둘이는 각자 그래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서로는 신뢰하지 않아요. 네. 서로가 상대를 불신하고 하기 때문에 네. 다 거짓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 사실 이야기 자체가 더 큰 도화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임신을 또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아까도 뭐 아이를 가지면 그게 내 애겠냐 이렇게까지 사전에 임신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런 남편의 행태에 비추어 봤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재화합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이혼으로 간다면 네. 양육비나 네, 당연히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죠. 네. 네, 지금 혼인 생활 중이기 때문에 이제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 남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책임은 다 해야 됩니다. 남편이 뭐 최근까지 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던가 뭐 심하게 욕설을 가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던가 이런 사실들이 있으시면 원스톱센터라고 있어요. 가정폭력을 지원해주는 원스톱센터에 신고를 하셔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시고 해서 분리를 해서 일단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혼은 아직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네네. 나서 본인의 자존감 회복이 먼저 우선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이혼보다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기대는 좀 저버리시고 지금 가장
나한테 어떤 방법이 나와 아이한테 가장 최선일까. 맞아요. 이 방법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다 얻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하시고 그리고 위자료 청구하시면서 향후 그리고 부양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달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많아야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정말 아주 심각한 경우 뭐 외도를 해서 뭐 다른 그 여성하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뭐 이 정도까지 이르러야지 겨우 5천만 원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또 한 남성의 또 가정경제를 완전히 파탄내면서까지 위자료를 주라고 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위자료는 정말 굉장히 변호사님 적습니다. 얘기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건 남편에게 어떤 기대를 그게 사과든 뭐든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나와 아이가 우선시 돼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지금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영 씨 본인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그거를 지키신 게 제일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남편을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가족폭력으로 고소. 네, 그게 아까 저기 전에 들었던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신 마당에 남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결합을 하시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을 저는 용서할 수가. 근데 그러면 네. 임신 사실은 언제 하실 건가요? 그것도 검찰 조사에서 이제 밝힐까. 아니, 그게 본인이 임신 사실을 안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안 지는 제가 이제 딱 4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자꾸 어머니 같은 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 고발이나 이게 참 진행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엄청난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애가 생겼는데 이걸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본인은 애를 낳고 싶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나을 거고요. 근데 그럼 나올 거면 이혼을 전제로 애를 낳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검찰 고소를 해서 그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애가 뱃속에 있는데 좀 불안하다 하든가 하고 또 남편이 지금 저 몰래 집을 처분하려고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제가 할 수 있는지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재산 분배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 분할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처분하게 되면 남편이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게 되면은 찾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자료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위자료 지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서둘러요. 네네. 혹시 또 이제 그 신청하시기 전에라도 부동산에서 누가 사람 보러 오면은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들으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집을 안 봐야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팁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드신데 정말 어렵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 자리가 우리 가영 씨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를 못 보고 있다고요. 한 달에 카드빚이 한 1000만 원 이상 대회를 안 다니면 악마라는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또 갈비뼈가 또 그 정도. 무슨 사위 하셨네요? 도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정말 화가 나요. 못하겠네, 진짜.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부부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세 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들 세 분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우리 위기 부부분들께서도 그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밖에 보면은 조금만 이제 시야를 넓혀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오늘 특히 사례자로 출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신 거고 그 사람들 앞으로 앞길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부부라는 게 한없이 내 편인 것 같다가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 남이 될 수 있는 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남편, 남의 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편이란 말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남편 혹은 아내와의 갈등으로 힘드신 많은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 삭히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아래 보이시죠? 이쪽으로 망설이지 말고 고민 상담 보내주십시오. 문자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증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